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은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추억으로 간직하고요. 가족의 정을 앞으로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죠. 사실 이 명절 밥상머리 민심 많이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령의 부모 또 자녀 세대의 고충 등 현실 문제를 나누고 돌아온 우리 마음속에는 자, 민생은 정말 누가 챙기나 이런 걱정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자, 여당의 당대표 누가 될까? 이거 안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 민생과 직결되는 건가? 걱정이 되고요. 김장연대니 연포탕이니 이게 국민에게 과연 이로운 것인지 오히려 국민 여론은 닫아 걸고요. 국민 여론을 또 한때는 일본 여론 들 거냐 이런 얘기까지 여당에서 나왔어요. 당대표는 당원끼리 뽑겠다. 그럼 이게 민생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당대표 검찰 소환의 고심인데요. 이 또한 안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지도부 의원들과 동행하느냐 변호인과 혼자 가느냐 이걸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느냐 검찰 리스크라고 부르느냐 이건 또 민생인가 싶습니다. 자,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고 제주도에는 아직 4만 명이 갇혀 있다가 아침부터 이제 하늘길이 열렸죠. 거기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오르고 올해 경제 걱정이고 이런 문제에 해법을 내는 정당 또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잘 안 보입니다. 자, 이제 봄이 와서 날씨가 풀릴 때까지 힘들게 일할 우리들. 자, 자기들 걱정 말고 우리 걱정 함께 해줄 사람 찾을 거고요. 지켜볼 거고요. 평가할 겁니다. 자, 현명한 국민은 명절에 현타가 왔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은 이제 휴일 마지막 날 어제도 뵙고요. 네. 이 연구원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디서 보내셨어요? 저는 집에서 편하게 집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가장 좋은 명절이네요. 네, 고생하신 다른 시민분들께 조금 죄송한 네. 마음이 들 정도로. 자, 그 어느 때보다 이 수년 만에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원님은 집에서 뉴스만 보고 그렇습니다. 계셨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평일이 시작되자마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한 2주 동안 계속 매일 이 이슈를 우리가 다뤄왔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 11시에 있었던 기자회견 육성으로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저한테 출마의 결정은 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출마의 결정은 저에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약간 좀 비장감이 있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 저는 귀 기울여 들은 게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에는 이 어떤 뭐 그냥 일사불란한 획일적인 질서보다는 네. 오히려 건강한 무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출마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양강구도로 가는데 네. 자 용기 있게 해서 출마인 줄 알았더니 불출마.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불출마. 자,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집중됐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에 의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이 아니냐, 그 본인이 맡았던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면서 해임 그리고 대통령실이 또 곧바로 해임이라는 또 본뜻이 맞다. 그렇습니다. 그런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사과 대통령에게. 때부터 출마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도 그때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죠. 네. 자, 또 이 불출마 선언 중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들으신 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 내용을 다 들으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여의도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니, 오늘 11시에 그렇습니다.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 네. 하지만 당사에서. 그래서 출마 선언인이라고 거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불출마 선언을 사실은 이 기자회견까지 잡아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그렇죠. 거다라는 해석도 나왔었는데 네, 불출마 선언했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참모진들하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근데 뭐 반으로 거의 나눠져 가지고 출마 불출마 의견이 엇갈렸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 회의 마지막에 결단은 내가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불출마하면서 솔로몬 재판 얘기에 나경원 전 의원이 마음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한 아이를 두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다투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 가지라 이렇게 한 재판을 했었잖아요. 그때 진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를 했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건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마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길이었겠지만 당을 사랑하는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 용감하게 불출마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당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좀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당의 상태가 너무 획일화돼 있고 질서 정연한 모습이긴 하지만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한 걸로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질서한 생명력 이게 뭐냐면은 서로 자신의 의견도 드러내고 서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당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우회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 그동안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진짜 친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는 이른바 그런 친윤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그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솔로몬의 그 이야기에 핵심적인 심경이 담겼다면 나는 진짜 엄마니까 내가 사실은 당권을 갖는 게 옳지만 당권이라는 아이를 포기하고 양보하겠다. 그럼 원래 이 스토리의 결말은 말이죠.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당신이 진짜 엄마군요. 당권을 가지십시오. 이래야지 해피엔딩 스토리인데 지금 이 당권을 그럼 가짜 엄마가 갖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용훈이 가짜 엄마는 누구예요? 글쎄요. 아직 선거가 전당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 솔로몬 왕의 재판이 아직 안 내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문에도 보면은 2019년에 그 당에서 했던 노력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라는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2019년에 이제 본인이 이른바 이제 빠루 전사라고 해가지고 원내대표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과 함께 갈등이 심할 때 굉장히 이때 당원들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전히 본인의 지분, 현 정부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나경원 전 의원이 순순히 완전히 물러났다.
이렇게 보긴 또 힘들다. 전당대회 알겠습니다. 이후의 행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나전 의원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찻대고 포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당권 주자 후보가 너무 줄었어요. 지금 2파전이 되는 바람에 지금 양강구도입니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어떻게 보면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이 돼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그러면 어떤 후보한테 좀 이익이 되겠느냐, 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김기현 의원 측과 안철수 의원 측의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다 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게 나도 친윤이 내가 진짜 친윤이다. 찐윤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거 봐라. 윤석열, 그러니까 범윤 표심을 하나로 모아달라는 뜻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해서 결선까지 안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디서 국회의원 했었냐. 네. 수도권 아니냐. 원래 안철수, 윤상현, 나경원 같은 수도권 연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결국에는 수도권 대표론 여기에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안철수 의원이 또 표심을 좀 많이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네. 서로 유리하다는 주장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도 여러 가지 고심을 했겠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던 게 이렇게 출마를 포기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한번 좀 지켜봐야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한테 좀 도움이 될지 플러스가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남아있는 변수 유승민 전 의원 물론 친윤이나 범친윤에 들어가는 주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반윤 그룹의 수장이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주자인데 과연 출마할 것인지 여부가 또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이어가는 여당 상황은 2부에서 이재호 상임고문과 함께 좀 자세히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이 연구원님 워낙 기록적인 한파예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어제부터 사실은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네. 울릉도에 70cm가 넘는 눈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지금 수도권만 해도 체감 온도가 영하 26도에 이른다. 지금 이런 상태라서 네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제 강풍과 폭설로 항공편이 결항돼서 승객들이 많이 발이 묶였다. 이런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혼잡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일단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결항이 됐거나 결항이 예정됐던 항공편들은 이미 해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임시편을 포함해서 모두 514편이 운항이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 지연편이 여전히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항공기가 예상보다 제주도에 늦게 도착하는 데 따라서 일부는 지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고요. 아까 말씀하신 폭설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 오전 6시 기준 24시간 75.1c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공편 결항과 함께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계신 분들은 이 폭설로 인해서 또 발이 묶이는 것이 아니냐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제주도에 어제 발이 묶인 분들은 오늘이 평일이기 때문에 네. 하룻밤을 보내고 발을 동동 구르셨을 텐데 오늘 이제 어찌 이제 제주도를 빠져나와도 네. 출근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제주공항에 128분이나 되는 승객들이 네. 거기서 그냥 계셨대요. 그래서 공항 측에서 밤새. 모프나 매트리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거죠. 아이고.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도 보면 새벽부터 줄이 한 100m 넘게 서 있는 항공사 데스크가 있던데, 근데 이게 또 대기 순번표가 잘못 전달이 되고 해서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또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아이고, 예.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랑이도 벌어지고 좀 혼란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또 지금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제 운항이 된다라고 했지만 아까 11시 기준으로 보면은 항공편 70여 편이 지연 운항했거나 지연 운항을 예고한 상태예요 또. 네. 그러니까 언제쯤 이 승객분들이 관광객들이 다시 서울로 이 육지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워낙 이제 최강 한파 이 추위와 연결돼 있는 소식인데 어제도 저희가 이 난방비 급등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 연휴가 끝난 뒤에 보니까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난방비가 이 가격 급등한 것을 두고
서로 내 탓이요 공방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미 원료비가 에너지 원료비가 크게 급등한 상태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정작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SNS에 글을 올려서요. 엄청나게 난방비가 올라서 국민에게 2중 3중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서 그것은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또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서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것 또한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자, 박 기자님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건 맞죠. LNG 가격이 급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지고 뭐 전쟁 때문에 오를 급등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황.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급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올라 있는 건 맞고 거기에 따라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말을 들어봐도 지금 이렇게 난방비가 오르고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이나 뭔가 충격파 흡수를 위한 그런 정부의 정책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전 정부에서 안 올리다 보니까 이건 한 번에 올리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이걸 너무 내팽개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돌이켜 가보면 그때 이 가격을 올리려고 정상화하려는 시도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한테 공공요금 인상으로 더 힘들게 할 수는 없다라는 여론이 더 컸거든요. 코로나 변수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그때 이런 난방비나 아니면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아니면은 뭐 가스공사나 한전에 이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요금을 올렸다면 과연 그때 여론과 언론과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걸 그때 시점은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뭐 잘했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에 가격이나 아니면은 각자 처한 그런 입장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제거하고 그때 안 올리니까 지금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좀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보면 그때는 또 그때의 이유가 있었고 지금 보면 지금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서로 내 탓 공방했는데 사실은 전임 정부의 탓도 있고 일부 현 정부의 탓도 일부 있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야가 싸우는 사이에 해법을 내면 모르겠는데 해법은 안 나오잖아요. 네. 뭐 일부 제한되는 게 있긴 합니다. 네. 에너지 발구차 같은 경우에 10,000원 인상을 했는데 10,000원 인상 가지고는 너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이제 비용 지원인데 그게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0,000원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인상폭을 보면 사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 인상폭은 이제 뭐 37% 좀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냥 한 40% 오른 느낌이 아니라 2배 가까이 오른 느낌으로들 느끼니까 참 걱정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꽝 잡는 게 매죠. 해법을 내주셔야 됩니다. 정부든 야당이든 야당의 책임도 있어요. 같이 국정의 파트너라고 이제 또 늘 주장을 하시니까 더 좋은 해법을 내서 국민에게 판단을 받아보세요. 네. 자, 국민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을 가지고 오세요. 여야 모두.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대책이 나올 것 같은 게요. 네.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설 밥상 머리에서 가족분들이, 친지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주제가 난방비였어요. 네. 얼마 나왔니? 나 얼마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니? 다들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여야 지도부가 기자간담회 할 때 난방비 얘기를 했거든요. 여야가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대책, 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안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국회에서 정말 여야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논의 기회 자체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만들지가 우선 중요해 보입니다. 자,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첫 출근하신 날 평일 점심시간입니다. 12시 40분이 막 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종일 고장난 차량 소식이 많았는데요. 이 추운 날씨에 차량 점검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데요. 그 가운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 수서 쪽으로 고장난 차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증평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2km 여파받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김천 2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km 여파받습니다. 이후로도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 부근, 또 문경세제에서 문경 2터널 부근 3km씩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수암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면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5km 정체입니다. 눈길인 곳이 많은 만큼 더욱 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설명절 직전에 이제 해외 순방 나갔던 윤석열 대통령 또 내외가 함께 귀국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아크 부대에서 했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에 이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란 정부의 입장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한 발언을 다시 언급했는데 이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엄청난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 이제 집요하게 순방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 네.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 민주당이 집요하게 이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UAE의 적을 이란이라고 표현한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예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UAE의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이란이다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이제 반복이 되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게 없는데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란이 또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2018년 1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 나와서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결국 우리나라가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 UAE를 지원하기 위해 나가 있는 아크 부대에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일 뿐이다. 왜 이걸 가지고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간질하고 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네. 자,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게 뭐냐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걸 문제 삼은 건 이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로. 자,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던 이 김종대 전 의원. 자, 이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혹시 김종대 전 의원의 뭐 입장 같은 게 나왔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종대 전 의원이 오늘 오마이뉴스와 통화를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일단은 5년 전과 그러니까 본인이 발언을 했을 당시와 5년 전과 지금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관계가 변했다. 그때 발언으로 지금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했던 발언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종대 의원도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던 그 발언은 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 협정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 지금도 있는데 예. 최근에도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의혹을 본인이 폭로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양국 간 협정에서 이란을 주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던 네네.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자신이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질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네, 특히 비밀군사협정 예. 이게 지금도 보면은 자동기 혹시 UAE의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동개입 혹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그게 위험하다 이제 또 보니까. 국회 비준 사안이냐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전임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언급을 여기서 했습니다만 또 지난 정부에서 보면은
갑자기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뛰어갔죠. 네.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후딱 다녀온 일이 또 벌어지고 이게 뭐냐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내용 공개 안 했으니까. 내용 공개는 안 예. 됐고 지금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또 상황은 다른데 UAE와 이란이 서로 경제적인 협력의 네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사도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하면서 네네. 관계 개선이 나가고 있는 현실 이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2018년 얘기가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기준점을 과거에다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현 상황에 대해서 2023년 이란과 UAE의 관계가 무엇이며 과연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을 때 그 파장이 어떤 건지 이거는 뭐 그 당시 언론 보도나 누구의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란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상황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 이게 물 흐르듯 변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서로 저가냐 그런데 지금은 동지나 네. 뭐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한일 관계를 만약 제3국이 바라보면서 일본의 적은 한국이다라든가 그렇죠. 한국의 적은 일본이다라든가 그렇게 언급하면 볼 수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그런 발언을 잘 안 하죠. 맞습니다. 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론 보도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 언론 보도 찾아보시면은 네. 그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할 때 2018년 이후로 실제로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그 영내 국가들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도 네네.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이게 그동안의 제재가 동결이 해제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누가 먼저 이란에 가나였는데 당시 일본 총리가 제일 먼저 이란을 가니까 우리가 뒤졌다.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었단 말이에요. 참 이게 국제관계가 조변석게 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 법원의 2차 강제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자,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자, 이런 조건 문구가 삭제된 그런 안이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1차 조정안이 이게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이게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5분 초과 지연만 안 시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맞아요. 전자연 측에서는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2차 조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교통공사가 1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방송에서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공사 측에서 수용을 거부했고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2차 조정 결정을 냈는데 네. 시간이 쏙 빠진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박경석 전장현 상임공동대표가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승강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원의 2차 조정문에 대해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결국 지난 19일 서울시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뭐 단독 면담, 뭐 공동 면담 이런 형식과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게 하는 것을 보고 면담에 나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차 조정안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 재판에서 판단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피해는 시민분들이 입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서울시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계속 하고 있지만 법적인 대응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장의 시위가 이어질 것이고 전장의 측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네. 이게 물리적으로는 어떤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분들이 또 무정차 통과도 계속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걸 좀 잘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솔로몬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조건 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양쪽의 조건 다 쏟아내놓고 차이가 크겠죠. 그걸 좁혀 나가는 것이 협상의 기술인데 참 이걸 하기가 쉽지 않구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25일이고요. 이제 한 닷새 후 30일이 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됩니다. 이게 일부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관련
안내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Q&A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1단계 해제가 됐지만 의무가 여전히 의무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역 취약시설이고요. 네네.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전세버스, 버스, 철도, 도시철도를 모두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도 의무가 유지가 돼서 이거 네. 택시,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으면은 과태료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도. 하지만 역내에서는 뭐 공항이나 이런 건물 안에서는 역시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예, 착용 안 하셔도 되지만 탑승했을 경우에만. 네, 탑승했을 경우에만. 그리고 여전히 마스크를 벗으라는 건 아니고 네. 차는 게 좋습니다라는 권고이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스크를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녀야 돼요. 네. 지하철을 탔는데 이걸 안 쓰고 있으면 그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는 쓰는 게 의무란 말이에요. 그 외에 이 실내에서는 이게 의무는 아니고 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또 하나 논란으로 불거져 나온 게 은행 영업 시간이에요. 은행 영업 시간이 지금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돼 있죠.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좀 심해지면서 2021년 7월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영업시간이 줄어든 거죠. 방역 차원에서 대면을 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당국도 그렇고 은행의 사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행 쪽도 이거를 이제 되돌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은행 영업시간 바꿔야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회기에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노사가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조 측에서는 30분만 그러니까 이게 다 30분 일찍 30분 늦게 이게 아니라 30분 늦게 시작하는 것은 그대로 두자. 그러니까 영업시간 시작은 9시 30분으로 그대로 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은행원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 또 아침 일찍에는 손님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측의 입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결론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박 기자님이 아마 이 방송인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사본부 시간을 30분 늦춰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자, 다른 여러 직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국의 해커 조직이 우리말 학회를 비롯해서 12개 학술기관을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357님께서 자, 조금 느슨해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호의 시작을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다시 시작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되면 직접 정사를 돌보기 어려우니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임금을 도와 정사를 돌보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것을 두고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렴은 들이울 숫자와 발 영자로 이루어진 말로 발을 들이움 또는 그 발을 의미합니다. 왕대비가 신하를 접견할 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그 앞에 발을 들인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유에는 발이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발은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입니다. 주로 뭔가를 가리는 데 써서 햇볕을 가릴 때도 발을 쓰곤 하지요. 이 경우에는 발이라고 길게 발음합니다. 반면에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에 있는 발은 짧게 발음해서 발로 차다, 발이 빠르다 같이 말합니다. 또 실이나 국수 따위의 가늘고 긴 물체의 가락을 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 역시 길게 발음합니다. 국수의 발이 가늘다, 삼배가 발이 고와서 모시와 진배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같아도 모음의 길이에 차이가 있는 표현들은 이 모음의 장단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올겨울 최강 한파가 약간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동쪽 내륙은 아직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지만 서쪽은 한파특보가 해제된 곳이 많은데요. 한낮 기온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눈은 대부분 잦아든 가운데 오후까지 제주 산지에 1cm, 울릉도 독도에 1에서 5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한 눈이 집중돼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늦은 밤 눈이 먼저 시작되는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 많은 눈이 오겠고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 2에서 7cm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의 눈구름은 내일 오후에 물러나겠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는 다시 전라권과 제주도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전남 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부산 영하 5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엔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어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8.6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불어닥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와 한랭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충북 진천군에서는 80대 노인이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로 계량기와 수도관 등 동파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 공해상에서 홍콩 화물선이 침몰해 지금까지 선원 12명이 구조되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공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낸 건 잘 모르겠지만 네, 나오니까 좋네요. 다 얼결에 지나가 버려서 네. 자, 이제 집에만 있다 나오니까 좋다. 자, 설 연휴 동안 온라인에서 말이죠. 네. 뒤늦게 들었는데 우리 설날, 이 설날을 지칭하는 표현 때문에 외교 전쟁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아이돌 멤버들이 SNS 계정에 설날을 표현하는 단어로 올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는 한글로 해피 설날 이렇게 올렸고요. 네. 소녀시대 멤버 서연 씨는 영어로 해피 루나 뉴 이어라고 쓴 게 발단이 된 겁니다. 네네. 우리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죠. 중국 팬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댓글 테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루나 뉴 이어도 아니고 설날도 아니고 차이니스 뉴 이어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다. 네. 그러면서 뭐 욕설 올리고 손가락으로 그 욕 이모티콘 올리면서 죽어라, K-팝에서 나가라 이런 심한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 등재 팬들이 해피 설날, 해피 루나 이어 이렇게 음력설이라면서 댓글을 달면서 응원하는 맞불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원래 차이니스 뉴 이어라는 말이 많이 쓰이긴 했었죠. 서구권에 처음에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들어섰고 화교의 역사가 또 길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차이니스 뉴 이어라는 말이 쓰여왔고 이걸 또 줄여서 CNY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여왔던 네네.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음력설이 중국만의 명절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필리핀 등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계들을 중심으로 루나 이어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추세입니다. 뭐 얼마 전에 또 가령 뉴진스라는 그룹의 멤버 한이는 베트남계 호주인인데 루나 이어 이렇게 또 베트남계 분들이 되게 많이 쓰는 네네.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한때 나이키나 애플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차이니스 뉴 이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걸 좀 수정해보자 하는 캠페인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 한복이나 갓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머리에 쓰는 갓. 킹덤 이런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와 저렇게 멋있는 모자는 뭘까? 한복이다, 갓이다, 막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이것은 모두 중국의 문화다. 갓도 우리 거다. 한복도 우리 거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댓글 테러를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K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것 같다. 질투를 하는 것 같다. 서구권에 이런 관심을 받으니까 뺏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장금이나 주몽 같은 드라마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 시진핑의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어느 때보다도 공산당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네네.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뭐 물론 그마저도 코로나 이후에 균열이 또 가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세대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공식 SNS 계정에다가 코리안 루나 뉴 이어 한국 음력 설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에서도 중국인들의 댓글 테러가 일어나고 결국에 대형 박물관이 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중국설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중국에서 온 전통이다. 한국의 도둑질에 가담하고 있다. 설이 언제 한국게 됐냐. 박물관이라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라.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이제 아이돌 멤버들이 올리는 콘텐츠는 다 설날이라고 영어로 알파벳으로 설날 이렇게 표기하는 콘텐츠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야, 이건 좀 중국의 지식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부터 설이 뭐 너희 거였냐라며 우리는 옛날부터 설이 우리 거였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말이죠. 조상 대대로. 네. 예를 들면 설이라는 뭐 전통 문화가 없다가 중국에서 이 전통이었던 것을 유행처럼 가져왔다면 뭐 이런 말이 맞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음력설을 정말 오래전부터 지켜온 또 그런 민족이고 나라인데 나라마다 다 같은 풍속을 다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중국이 떡국 먹었습니까? 설날? 춘절에 딴 거 먹잖아요. 중국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다르다고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로마가 유럽을 지배했다고 해서 지금 이탈리아가 프랑스는 이태리의 속국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옛날 역사를 가지고 지금 미래지향적인 청년들이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건 중국에도 참 마이너스고 우리나라는 얹지 않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우리말, 우리만의 표기를 사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한 지자체에서는요. 일본어로 설 인사를 올려서 논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충남 천안시의 공식 SNS 계정인데요. 설 앞두고 지난 21일에 한 영상과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 천안의 대표 음식이죠. 그 호두과자 인형 탈을 쓴 캐릭터가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하는데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오이시쿠나레 모에모에 큐 이런 일본어 요즘 말하는 그 밈 있죠. 유행어를 이거 유명한 저 개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일본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패러디하는 한국인 개그맨 다나카상이라고 하죠. 다나카상? 예. 그 아이고. 캐릭터가 이제 유행어를 만든 걸 여기에 재미있겠다고 쓴 건데 이제 그러니까 좀 잠시만 설명을 해드리면 오이시쿠나레는 한국어로 맛있어져라라는 뜻이고 모에모에 큐이라는 거는 모에모에 이제 뭐 가슴이 떨린다, 설렌다, 큐 가슴이 큐한다 뭐 이런 거 설레는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게 유행어 밈이 됐어도 일본어 남발에 유흥계 종사자 캐릭터로 설날 인사를 할 생각을 한 것이냐 너무 부적절하다.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독립기념관이 있는 유서 깊은 천안에서 오이시쿠나레라니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천안시는 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고요. 천안시 측에서 말하기로는 신중하지 못한 영상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번 영상을 보고 불편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슬아슬했는데 이게 사적으로 뭐 재밌는 그 유튜브 밈을 보고 개인들이 뭐 흉내내고 사석에서 놀고 하는 건 모르겠으나 이 지자체에서 한복을 입고 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것도 민족 명절에 결코 그런 일은 아니다. 자, 호두과자 캐릭터가 우리 명절에 일본어를 쓰게 됐다. 호두과자한테 좀 미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나저나 이 휴게소에서 말이죠. 호두과자 한 봉지에 5,000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치솟았다.
자, 이번 설에 아마 고속도로 이용한 분들은 물가 체감을 좀 단단히 하셨을 거라고요. 네. 그 이달 첫째 주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20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 한 봉지의 평균 가격이 4,8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네. 지난해 설 연휴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11.8% 오른 가격이고요.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평균 가격을 보면 지난 1년 새 담배를 제외한 9개 품목이 모두 올랐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호두과자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매출 순위로 보면 1위가 아메리카노, 2위가 호두과자, 3위는 커피 음료, 완제품, 편의점에서 파는 그 완제품이었는데 이 중에 아메리카노 가격이 4.3% 올랐고요. 커피 음료 가격이 4.4% 올랐습니다. 호두과자 한 봉지에 5,000원이면 진짜 그 몇 알 안 되는데. 네, 몇 알 안 되죠. 네. 금방 먹어버리죠.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자, 그래요. 그래도 먹는 거야 좀 뭐 줄이고 참는다고 쳐도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네. 난방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제도 춥고 오늘도 네. 춥고 네. 이런 날에 난방을 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 받은 분들의 네. 손 떨리는 인증 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공감이 돼요. 네. 작년에 한겨울에 20만 원 나온 분들이 39만 원, 40만 원 나왔다고 하고요. 네. 12평인데도 14만 원 나왔다. 또 20평 빌라에서 혼자 살면서 실내 온도를 21도에서 22도로 맞춰놨는데 27만 원이 청구됐다. 아이고. 옷 껴입고 춥게 살았는데도 40만 원 나왔다. 미친 아이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네. 올라오는 거예요. 12월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에 비해서 36.2% 올랐고요. 지역 난방비는 34%가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다들 각오는 하셨어요. 근데 단가가 오른 걸 감안해도 2배 넘게 나오는 게 정상이냐라는 불만이 속출을 하는 네네. 거고 가스비에 관리비까지 내 집에 살아도 월세 내는 기분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급기야 뭐 관리사무소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니까 문의 전화 그만해라. 아이고. 예, 라는 공지도 네네. 뜬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스요금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또 그렇죠. 걱정인데요. 정부는 이번 겨울 동안에는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올 2분기에는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4월 중에 요금 인상 여부가 논의될 전망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그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더 큰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인상해야지만 가스공사의 영업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산업부가 네. 국회에 보고한 상태고요. 정부가 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설 연휴 지나자마자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됩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요.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의 2km에서 1.6km로 단축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인상될 전망인데요.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이 될 것 같고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이런 식으로 300원씩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볼까 해봤는데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요금도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 자전거를 샀는데 네. 누가 훔쳐갔어요.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말이네요. 지금 다 오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영혼 없이 네 이렇게 다 대답을 하게 되는군요. 소울리스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좀 슬픈데 네. 오늘 스트릿 뉴스파이터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허탈한 웃음을 지으셔서 제가 죄송하네요. 예. 그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세배 드려야 되는데 명절은 지났고 예. 자,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고요? 저 고문님
어제는 굉장히 추웠는데 산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전 뭐 산에는 아무리 추워도 가니까 어제도 오늘도 뭐. 어제도 오늘도 가셨어요? 예. 어제는 바람이 불어갖고 산에 네. 진짜 추웠어요. 예. 진짜. 오늘은 추운데 바람이 안 불어갖고 좀 느끼기는 좀 뭐. 기온은 더 낮지만 바람이 없으면 조금 나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나았습니다. 자, 그럼 명절에 산에 온 상당히 많은 뭐 시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주로 어떤 말씀 많이 들으셨는가? 이재호 고문께서 등산에서 체득하신 설 명절 민심은요? 이번에는 뭐 설 명절 민심이라는 게 국민힘 그 전당대회 네. 그 대표 뭐 누가 나오나 이거 하고 이재명 그 대표 네. 구속되나 안 되나 뭐 그거 하고 아이고, 네네네. 주로 뭐 그게 주로 그러고 네. 그 뭐 난방비가 생각보다가 네네. 뭐 엄청 올랐는지 그게 정상적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체감하기에는 이 난방비 이외로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네. 물가가 많이 오르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뭐 쭉 모여서 이게 설 명절 그야말로 밥상머리 민심 이게 난방비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 이외로 이거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원자재 가격, 그렇죠. 액화 천연가스가 그냥 2배 이상 폭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안 올릴 수 없어서 이제 올렸는데 올린 게 한 이제 30%대인데 체감은 뭐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체감은 뭐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 정부 여당에서 좀 어떻게 신경 써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 진짜 그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이 현안이 많은데 그 현안주에 제일 급한 게 민생 현안이잖아요. 민생주에서도 뭐 큰 무슨 뭐 경제적 문제보다 이런 거 난방비다 뭐 수도비다 뭐 전기비다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그 국민들이 그 짜증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세금. 예, 이 문제를 정부 여당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네. 진짜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뭐 사실 지난해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해외 순방 바쁘고 성과도 냈고 또 외교적 발언 논란도 있고 복잡한데 지난해에는 그야말로 물가는 반드시 잡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단 말이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정권이든 뭐 맨날 물가 잡겠다 그러는데 하는 거라 문제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잡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잡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 이제 여름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10월이면 물가가 꼭지점에 달하고 좀 꺾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지난해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한 상태다. 이걸 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정부에서 좀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정부 정책은 뭐 신뢰를 까먹은 지 오래고 뭐 뭘 이야기해도 지금 국민들이 그 잘 안 믿잖아요.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정권이 바뀌면 뭐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뭐 역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니까 이 정부가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보통 평상의 조치를 갖고는 안 될 거예요. 획기적인 특단의 진짜 특단의 조치를 말로만 맨날 특단을 하지 말고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참 문제가 복잡할 거예요. 예, 사실 지난해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항상 들어가 있던 게 선제적이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잡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선제적은 미리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핵심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3.8 전당대회 누가 당권 잡느냐. 근데 이제 유력 주자였는데 조금 전 오전 11시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10분간 기자회견했고 질문에 답했는데 어떻게 보고 들으셨어요? 저도 그 11시에 하도 그동안에 시끄럽게 해갖고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좀 들었는데 TV를 켜놓고 뭐 말은 다 거룩한 말씀하신 거지. 거룩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도 등장하고요. 뭐 그런데
나 의원이 뭐 참 하고 싶어 하는 분이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스텝이 꼬였는데 본인이 뭐 출마 안 하는데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다 이런데 네. 거꾸로 한 거예요. 아. 출마 안 하는 건 용기가 필요 없어요. 안 하면 돼. 네. 출마하는 데는 진짜 용기가 필요했거든. 네.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에서 이것저것 말도 많지, 윤핵관들 말도 많지, 뭐 또 철없는 초선들도 뭐라고 해서 하지. 그걸 뚫고 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네네네. 나 의원이 성격이 보드라워서 거기까지는 못 간 거지. 강단이 없었다. 그렇지. 의지가 없고 강단이 없는 데다가 그 험난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투지가 없었다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야 뭐 쉬운 거지. 나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뭐. 아니, 그 길게 나 의원 얘기하고 거꾸로 얘기. 나 의원은 나가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만두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꾸로. 나 의원이 거꾸로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도 네. 그 뭐 불출마 선언문의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여러 해석을 시도했는데 뭐 고문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출마하지 않는 정치인은 발언권이 없거든요. 뭐 특히 뭐 이번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 불출마 선언의 내용이라는 게 굳이 따지자면 별로 의미는 없는 얘기들이에요. 어차피 네네.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루가 말만 안 그러니까. 자, 그럼 특별히 뭐 주목한 대목은 없으셨어요?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들으면서 귀에 약간 이렇게 느낀 건 하나 있는데 이게 왜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선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되게 뭐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기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진정한 선거이라 하는 거는 뭐냐? 선거이라는 게 뭐 진정한 게 따로 있고 뭐 안 진정한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선거를 기원합니다. 하면 뭐 인사치레는 하는데 진정한 선거에 가는 건 이건 좀 삐딱한 거지. 삐딱한 거다. 내가 볼 때.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지. 나 없이 윤핵관들만 데리고 하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 아니다. 그럼 뭐 진정한 선거에 될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뭐 정부의 선거를 기원하는데 가면 되는 건데 그러게요. 굳이 뭐 진정한 선거이란 진정한이라는 관용을 넣어갖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는 속이 좀 삐딱한 거지. 사실 지난번에 이재호 고문님은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많이 좀 나무라셨어요. 너무 이제 부위원장직도 맡고 기후대사도 맡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당 행사를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 이게 좀 찍힌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문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선언문 보면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라고 하면서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본인을 향한 당내의 어떤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받아치는 어떤 느낌이 있는 말들인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결국 본인이 가치를 두고 있었던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무너지는 걸 그냥 손 놓고 보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굳이 정치를 오래 지속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를 뭐 오래 하고 안 하고 그건 뭐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볼 일이지만은 그 말은 대통령 보고 한 말이지. 그렇죠. 대통령께서 당의 정당의 자유민주주의 뿌리인데 정당을 흔들어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당의 포용과 그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 보고 한 이야기고 본인이 그걸 해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는 그 정도 투지는 없는 거지. 투지는 그건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건데 내가 그만두는 건 쉽다는 이야기는 그런 모든 험난한 전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투지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쉽게 그만두는 건데 그 정도 조지가 있어서 뭐 좋다 이런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협받는 정당 민주주의를 내가 지키겠다 이 정도는 완전 투사지. 그럼 대표되는 거지. 그 정도 용기면 대표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 정도 용기로 붙는데 그 대표 안 되겠어요. 지금 나온 사람들이 뭐 그 정도 용기 갖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출마 포기를 안 하고 용기 있게 도전을 했더라면 당대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용기 있게 좋다. 대통령실 용산 안 도와줘도 좋다. 윤핵관 당신들 내 안 도와줘도 좋다. 나는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당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내 한 몸으로 내가 불태우겠다. 난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러뭐러 할로도 몰지만은 표는 글로 가지. 저 정도면 당 제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그런 정도 의지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얘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들게 얘기를 던져놓고 기자들이 이거 누구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해석을 붙이지 마라.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해석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아니 해석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다. 일문일답 때 밝혔는데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솔로몬까지 갈 건 아니고. 너무 이 거룩한 얘기를 또 한 겁니까? 그렇지. 그건 제가 지난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할 게 아니고 나가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네. 나간다면 모든 험난한 악조건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건데 그만두는 사람이 이런 게 그만두는 사람이 뭐 말이 많냐고 그냥 저희 그만두면 되지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만두는 사람이 뭐 온갖 거룩한 말 다 해봤자 누가 나경원 의원이 그 거룩한 말 한다고 누가 귀에를 듣겠냐. 그만뒀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떠날 때는 말 없이란 말이잖아요.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냥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요 한마디로 끝나야지. 뭐 구구절절히 뭐 위대하고 거룩한 말 다 해봤자 그거 다 의미 없는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배경이 궁금해지는 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자, 어떤 압박은 없었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여진 압박도 일부 있어요. 그건 안 해도 될 말이지. 네. 안 해도 될 말입니까? 안 해도 될 말인데 그 말을 한 거는 압박이 있었다는 거지. 오히려 이 말을 한 자체가. 압박이 없는데 뭐 그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사실은 이 고모님도 예상해 주셨고 대다수가 이 정도면 출마하겠네. 거의 100% 출마로 가다가 마지막에 불출마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그럼 이 며칠 사이에 뭔가 변화에는 뭔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건 난 내가 이 방송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나는 뭐 고민한다, 고심한다, 장고한다 할 때 안 나오겠구나 하는 건데 이미? 속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뭐 또 본인은 또 기죽일 것도 없고 해서 지금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문제는 본인이 투지가 없는 거예요. 딴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 꽃길만 건나요. 비바람도 맞고 뭐 눈보라도 치고 뭐 풍찬 노숙 워낙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그래 하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지. 뭐 다 좋은 조건에 좋은 여건에 뭐 좋은 길만 건나요. 그런 정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어떤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나왔었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소위 이제 부동산 구매 관련된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일종의 압박이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 정치권 우리 여권 안에서는 그 진즉보다 나돌았던 이야기예요. 그래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나돌았던 이야기고 뭐 어디 빌딩 샀다네 그 이야기는 이미 나돌아서 뭐 돈 있는 부자가 무슨 빌딩 사갖고 뭐 또 팔고 뭐 그런 하냐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 내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돌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거 갖고 뭐 압박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건 뭐 수사 대상도 안 되고 뭐 빌딩 사서 팔았는데 뭐 크게 재미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그런 거는 뭐 그런 게 아닌데 문제는 이게 제일 압박이 된 건 이거죠. 자기가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랬죠. 이걸 이제 수리 안 하고 해임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뜻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이 나섰죠.
대통령 뜻이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고모님께 이제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것이 자, 나 전 의원은 그러면 이제 수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친윤으로 돌아갑니까? 뭐 자기는 말끝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하니까 뭐 저절로 친윤이죠 뭐. 그러면은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죠. 그건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대표를 나섰다면 이제 소위 말하면 친윤하고 한판 붙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점 불사.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접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내년 총선도 염두에 뒀을 거예요. 염두에 뒀을 것이다. 자, 이게 그러면은 당장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 공천 괜찮을까요? 글쎄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또 김기현 의원이 될지 안철수 의원이 될지 이건 아직 3월 8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엄밀히 말하면 지금 뭐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거 결과로 보면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김기현 의원이 행사하는 공천권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시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친윤계 내지는 이제 대통령실의 의지가 상당히 크게 반영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뭐. 김기현 의원 자체가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부 보도도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전당대회를 하면 자기 공천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제 나경원이라는 변수는 이제 당권 주자 전당대회 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의원에게 어쨌든 이제 조금 쏠릴 수 있었던 지지표들 어디론가 또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양강 구도가 돼버렸어요. 누구에게 유리해진 판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나 의원이 불출마 과정이 본인은 뭐 이렇게 거룩하게 이야기했지만은 나 당원들이나 일반 볼 때는 좀 선명하지를 못하잖아요.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표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거고 나 무조건 뭐 깃발만 되면 따라가는 표는 김기현 쪽으로 갈 거고 둘을 놓고 본다면 아마 표가 상당히 갈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전 희한한 전당대회라고 보는 게 후보가 많이 우글우글 나오면요. 경선도 하고 컷오프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마지막에 뭐 4파전, 3파전 이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가 슬슬 사라지잖아요. 권성동 의원 불출마했죠. 이게 정말 그야말로 친윤의 좌장인데도 그 후보들이 사라지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입장이 없습니다만 유승민 의원도 장고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장고하면 나오기 어렵다. 안 나온다. 되게 장고에 들어갔다. 내가 뭐 난 고민하는 주의다. 고심하는 주의다. 가면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너무 확실하게 좀 김장년대 김기현 의원 쪽으로 이렇게 힘이 막 실리는 느낌이잖아요.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럼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는 뭔가 압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안철수라는 사람 뭐 압력하는 관계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뭐 언제든지 국회의원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이제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또 몇 사람도 있잖아요. 할 사람이. 또 2월 1일 등록해봐야 아니까. 몇 명 등록할지. 그렇죠. 그러나 지금 판세는 뭐 김기현, 안철수 두 명으로 지금 2강으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으로서는 뭐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뭐 김기현 대표가 되나 안철수 대표가 되나 뭐 크게 뭐 대통령실에서 걱정할 게 있습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이제 뭐 안철수 없어졌다. 대표도 뭐 된다 하도 뭐 그것도 뭐 자기 스스로 자기는 뭐 한 번도 반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 요건 하나 고모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단 말이에요. 저 들었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혹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는지 들으신 내용이나. 그게 뭐 덕담한 거죠. 상당히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뭐 당의 대표 후보가 찾아왔으니까 뭐 좋은 소리 많이 해주셨겠지. 그리고 또 뭐 안철수 의원이
후보 찾아왔는데 뭐 듣기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기분 좋은 소리만 해줬겠죠. 네. 뭐 주로 덕담을 많이 하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안철수 대표 뭐 자문위원인가 뭐 좀 했을 거예요. 네. 시장 때 했나 대통령 때 했나 뭐 좀 했을 거예요. 예. 그 전혀 인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게 청년 멘토 시절 예.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좋은 덕담을 많이 하셨죠. 뭐. 저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안철수 의원이 그 이재호 고모님한테 좀 제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전해 들으신 게 없군요. 그야 뭐 공개하지 않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예전에 안철수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고 이제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걸까요? 그때는 몰릴 때니까. 그때 몰릴 때. 몰릴 때고 또 지금 뭐 분위기가 그때는 당도 국민의힘이 당 전신 당이 아니었고 지금은 뭐 같은 당이니까 당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뭐 당인으로서 이제 충실할 거니까 아마 뭐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가 좀 하나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이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표집군이 좀 큽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2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784명. 이 대상으로 했을 때 양자 대결 결과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이제 앞섰다. 49.8% 대 39.4%니까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로 가면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도입된 결선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추세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명절 때 이번에 명절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인사한다고 이제 오고 뭐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분위기가 참 약간 좀 우린 정치를 오래 해봐서 되게 눈빛만 봐도 사실 분위기를 알잖아요. 누가 뭐 눈빛만 보고 안다듯이 대충 그 이야기하는 흐름이 분위기가 전에하고 처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너무 이번에 나경원 파동에 대통령실이나 윤핵관이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고 너무 설치고 또 김기현 대표도 너무 윤심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야, 저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지 않냐? 저래 갖고 당대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그래서 보면 내가 봐도 뭐 상당히 그 중립적인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완전히 친윤인데 친윤주에서도 눈만 뜨면 윤석열 하는 사람인데 조금 감이 좀 다르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당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YTN 여론조사 나도 봤는데 그 여론조사 보면서 이게 그 분위기가 뭐가 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김장 연대 갖고 너무 우라먹었고 또 나경원 전 의원 사퇴해서 나경원을 못 나오게 한다는 식으로 이게 읽혀진 거지. 당원들인데. 그리고 그 주에 이제 결정타를 때린 게 초선연 50명 연선한 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야 역대 정당에 50명 나경원이 나오지 말라고 연선할 정도면 이거는 누가 위에서 시킨 것 아니냐. 이건 당이 이건 너무한다. 이거 이렇게 그 50명 연서가 오히려 김기현 후보인데는 악재로 잡은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입장은.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뭐 극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내 욕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당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내 욕을 그래 안 하잖아요. 말은 바른 소리 한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듣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올리면 이고은님 이게 오늘 이런 토크는 조회수가 너무 높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통령실이 너무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김기현이가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뭐 판사도 했고 사람이 양심적이고 경호 바른 사람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왜 좀 약간 또 튀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그러면 내가 찍어줄라 하더라도 에이씨 너무하지 않냐 하면 안 찍는 그런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오히려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간 것이 김기현 후보인데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처음에 너무 김장현대를 띄워갖고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그 여론조사 보면 아마 좀 바짝 긴장할 거예요. 그렇겠죠. 게다가 이게 또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1차전에 뭐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과반이 안 되면 판이 이래 되면 누가 봐도 1차전에 과반 넘는 사람 없습니다. 이래 되면. 이래 되면 뭐 아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도 과반 못 넘습니다. 그런데 결선 가면 또 결선 가면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죠. 하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자기가 친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기가 윤핵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반대로 찍는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선 가면 이게 진짜 오리무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저 김기현 후보 쪽이나 또 뭐 대통령 마음대로 뭐 뽑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긴장해야 될 거예요. 긴장해야 된다. 자, 아까 여론조사 인용을 해서요. 자세한 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고요. 아유,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사실관계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MB 특사 방안 이게 보도가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랍에미리트 뭐 이란 특사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은 원체 말하자면 진짜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조잖아요. 원체 중동은 뭐 현대 건설 회장할 때부터 뭐 중동하고는 원체 대통령 가까우니까. 이전부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가면 할 일이 해결할 일이 더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는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뭐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하려면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게 복권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선거권 비선거는 복권이 됐는데 예우에 관한 거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동 특사로 보내려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부분을 복권을 시켜야 됩니다. 복권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특사로 보내기 좀 어렵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면은 할 일은 많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덕에 나도 좀 따라가 보고. 이게 가기를 바라시는군요. 중동에 한번 이제 여차하면 가실 수도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딱 하나 끝으로 여쭤볼게요. 자,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철험회 의원들하고 점심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이제 토요일에 변호인 대동하고 혼자 갑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 지도부와 거의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또 총출동했었으니까.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2차 소환. 일정이 조율이 됐나요? 지금 뭐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9시 반까지 와라, 10시 반까지 했다 이런 정도가 있었지만 그건 뭐 조율된다고 보고.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 한 분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조촐하게 가는 게 맞다. 그래 가는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좋고 민주당을 위해서 좋고 왜냐 그러면 이 사건이 대표 재임 중에 일어났던 사건 같으면 좋아요. 당이 총체적으로 달려들어 방어하는데 이거는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지 않습니까? 지하철장 할 때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지난번 첫 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데 이번에 또 그걸 뭐 당이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모양 자체가 안 좋고 오히려 그런
그 여력을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데 쓰고 이재명 대표하고 변호사 둘이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철험회 의원들과 뭐 점심을 했지만 예. 또 비명계 모임도 계속 지금 토론에 뭐 생기고 있어요. 그 철험회라는 사람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항상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보수의 품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사건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우석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차도 많이 막히고. 전을 엄청 붙이신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어깨가 네. 안 올라갑니다. 자, 어제 일명 이 수원 발발이 참 이게 이 성범죄자입니다. 박병화. 근데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발견해서 구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보호관찰관은 박병화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응답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자,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박병화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면요. 네네네. 수원 발발이. 예. 이제 연쇄 성범죄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나이는 40이고요. 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건선에서 20대 여성의 침입 성범죄를 한 8명 정도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11년형을 받았는데 예. 수형 중에 과거의 여죄가 발견돼 갖고 4년이 추가돼 갖고 추가되고. 15년을 살고 네. 지난해 10월에 출소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거주지를 마련했는데 네. 그게 바로 여대의 뒷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갖고 그 화성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공분을 했죠. 그래. 바로 그 박병화고요. 이 보호관찰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거주지 제한이 우선이고요. 네. 야간 외출 제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그게 두 가지고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일정 정도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해서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지금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전화 안 받으면 이게 도주를 했나?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직접 거주지에 와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안에서 생활 반응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문을 119한테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됐다. 쓰러져 있더라.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지금 보호관찰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자발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죄송하게도 지금 언급드린 거 외에 더는 없습니다. 솔직히. 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특정한 거주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주지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보호관찰관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거나.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 달이나 2주 정도, 1주, 2주 정도에 네네.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해 갖고 확인을 하고 생활 확인을 하지만 여기 이제 다른 어떤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바깥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심각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바깥에 이제 시설 안에 교도소 안에 있는 거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 무슨 어떤 더 나은 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전자발찌는 분명히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발찌 한계는 수평은 되는데 수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빌라, 같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동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전자발찌 창으로는 계측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생활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게 사실 딜레마인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 대상이 많다는 얘기를 늘 해왔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숫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매일 방문하진 않겠지. 며칠에 한 번 하겠지 했는데 2주에 한 번 확인한다 그러면
사실 범죄라는 거는 뭐 하루 중에도 반짝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2주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난해 10월 이 박병화가 사회로 나오면서 또 이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당시 해당 거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말씀하신 대로 매우 거셌습니다. 인근의 뭐 초중고, 대학교. 자, 관련해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다큐멘터리를 추천했는데 이게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2편이었어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상당히 좀 잘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2020년 5월에 방영된 게 있고요. 네. 12월에 방영된 게 있습니다. 예. 순서는 좀 반대지만 5월 방영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워싱턴주 맥닐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에도 사회보호법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복역을 한 후에 이런 성적인 아동 성범죄자만을 모아두는 섬이 있습니다. 아하. 거의 무인도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만 살게 하는 섬이 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르포 같은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성범죄자 알카트라스라고 하는 알카트라스도 예전에 아주 갱들을 수용하는 섬이었죠. 마피아들, 그렇죠. 중범죄자를. 예. 그리고 12월에는 이런 성범죄로 복역한 출소한 사람들이 어떤 거주지에서 계속 쫓겨나니까 자기들끼리 마을을 만들어 사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이 2개를 보라고 한 의도가 명확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무인도의 아동 성범죄를 모아두는 어떤 시설 격리 공간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들이 지금 박병화나 조두순처럼 공동체로부터 구축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몰릴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네. 그럼 한동훈 장관의 의도는 명확하죠. 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격리 수용이지만은 예전의 청송 보호소 감호소 같은 그렇지만은 위헌적이지 않은 이런 형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들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면 뭐 연성화된 나름대로 충분히 인간적으로 뭐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격리해 달라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가 워낙 높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이 높죠. 예, 이게 적용하는 게 쉽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수도권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번 의정부 문제, 화성, 거의 전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수도권이나 적어도 뭐 대전 이런 권역에 있다고 하면 뭐 거의 벌집을 쓰신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쉽게 생각하면 강원도 오지, 경상도 오지. 저로 죄송합니다. 특정한 도를 말씀드려요. 혹은 뭐 서남해, 무인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거기 사는 소수지만은 거기 사는 주민들은 무슨 죄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체 공동체의 합의를 모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지역 이기주로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이 결국은 계속 바깥으로 구축되는 형태잖아요. 또 화장장이나 이런 똑같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명문상으로는 학교나 어떤 아동 청소년들이 있는 곳을 몇 킬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데는 사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참 우리가 늘 이제 다니고 있지만 뭐 지방도 가보고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거지역 제한 규정 요건 이미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뭐 만약에 만든다. 그럼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맥릴섬을 소개한 한동훈 장관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격리라고 하는. 그렇죠. 일종의 격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종의 격리가 필요하다. 격리가 또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중론이라는 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풍향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보수 쪽 생각하시는 분과 진보 쪽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시는 쪽의 분들은 격리라서 해서라도 하란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한동훈 장관 맹희섬 얘기하는 부분이 맥락이 맞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한국의 제시카법이 되지 않을까.
사실 한국의 재직화법은 원래 재직화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원래 재직화법은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25년형을 하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긴 그게 아니라 거주 제한을 받아들인 거주지와 거죠. 관련된 문제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보죠. 박병화의 경우에 이제 20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40인데 2000년대 초반의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15년을 복역하고 나왔는데도 40대. 형기를 마칠 때쯤 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잖아요. 예. 재범 위험 높음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지금은 사라진 이제 보호수용 제도. 그렇죠. 이게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추천했던 다큐멘터리에도 미국의 보호수용 제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출소 후에 사회와 또 격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이중처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중처벌 논란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중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그걸 했는데 사실 분명히 이런 법을 만들면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으로 제소가 될 겁니다. 제소 가지고 이제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예. 헌재 판단.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지금의 교도소 내에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네네네. 그게 방법이지 않겠느냐. 형기를 길게 가지고 가면서 아니면 짧더라도 거기서 좀 더 강하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둬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게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논의가 워낙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 아닙니다. 정말 저는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올 때 그 이제 시민적 두려움, 공포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재범에 대한 위험은 또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의견 궁금한데 보호수용 제도, 이중처벌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범죄자 교화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학자들도 반반입니다. 반반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도소 내에서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오히려 그다음에 보호수용제 아까 연성화된 보호수용제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게 더 많습니다. 연성화된 보호수용제도. 그러니까 가둬놓은 보호수용제보다 연성화된 보호수용제. 문제는 그러면 이걸 공동체가 같이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이걸 감내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감성 때문에 감내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 성범죄 있다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참 논란이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논란을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상에 다 적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후까지도 또 열심히 직장에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 추우니까 오늘은 일찍 귀가하셔서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일할 동력을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